반갑습니다. 이영삼 박사입니다. 부동산을 한다는 거, 특히 이제 재테크로 부동산을 한다는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이제 수익의 차이가 났던 것들이 IMF 때 97년, 98년 그 사이를 지나서 2000년도를 넘어가면서 엄청난 부동산 폭등기를 한번 겪었었죠. 두 번째가 이제 금융위기를 지나면서였습니다. 2007년, 8년을 지나면서 한번 또 겪었고, 얼마 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시대적 혜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만 오른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저금리 기조를 타서 막강하게 올랐습니다. 또다시 이제 윤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값이 다시 이제 버블이 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파장과 어떤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부동산 재테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재테크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몫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입니다. 법, 부동산 관련 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부동산 관련 법을 알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조금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은 헌법이 가장 큰 상위로 나와 있고요. 국민투표로 의해서 제정된 법률, 국회가 만들죠. 국회의원들이.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령. 시행령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규칙은 각부 장관이 제정해서 시행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실생활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방에 투자를 하거나 서울시에 투자를 할 때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토지 위에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겪어내는 것들이 바로 이 조례입니다. 조례. 이게 건축사들이 이제 많이 참고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허가. 자, 이게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신고제가 있고 허가가 있고 그러는데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건축행위는 모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자, 이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이죠. 이렇게 돼야 뭐가 이루어진다? 집이 되고 빌딩이 되고 뭐가 허가가 이루어지고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 전원주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허가사항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관에서 제정하는 내부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공무원을 위한 내부 규칙이거든요. 근데 국민한테는 이게 내부 규칙이 해당되면 안 돼요. 그러나 공무원 사회라는 게 자기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벌을 받겠죠.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규칙을 안 어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을 위한 거예요. 공무원 규칙인데 이게 일반 국민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직 건축직 공무원이나 뭐 허가직에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많이. 내부 규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거죠.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어떤 관계를 규율하는가, 규율. 자, 어떤 관계를 규율하느냐에 따라서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공법은 개인과 플러스 국가가 하는 거고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입니다. 자, 개인과 개인. 사회법은 우리가 사회 보장에 관한 여러 가지 국가와 개인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루는 것들이 공법과 사법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획이나 이런 것도 다 사법에 해당되는 거고, 뭐 돈을 빌려주고 가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사법에 해당되는, 상법에 해당되는 거죠. 자, 무엇을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실체법과 절차법에서 달라지는데 부동산은 대부분이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뭐를 해라, 뭐는 하지 마라, 어떤 거는 몇 메다 이하로 해라,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나 이거 외에는 다 해도 좋다, 뭐 이런 것들, 건축법과 뭐 이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여기에서 절차법이 나오는 거죠. 특히 부동산에서 절차법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매를 다루는 민사집행법이나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가 도시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윤 정부에서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공급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가 다 어디에 들어가요? 이 절차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절차법. 그래서 절차에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절차상 투자하는 게 많습니다. 구역 지정됐을 때 투자하는 거냐, 조합 구성됐을 때 투자하느냐, 아니면 관리 처분 받았을 때 투자하느냐, 기간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금액도 달라지고, 경매도 하나의 절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라는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눠집니다. 일반법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법, 뭐 일반 민법 이런 것들이 일반법이고, 우리 부동산에서 특히 특별법은 어떤 거냐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게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해요. 그래서 우선 특별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줘라 라고 해서 특별법.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보장을 해주죠. 4년 보장. 이게 특별법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 권리, 그러니까 법은 여러분들이 나는 그거 모르겠어. 법 나 이게 뭐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면 법 자체는 모든 사람은 다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권리를 갖고 있는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치 않는다. 자, 여러분들이 법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권리가 법에서도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생활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 있고, 특히 부동산에서는 이 법이라는 거가 너무 많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고 수익을 내는 거에 있어서 부동산은 항상 이거를 중점적으로 조금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는 만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보시면 어느 지역에 있느냐 따라서 국내법과 국제법, 뭐 부동산은 대부분이 다 국내법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내에 어떤 거예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지만 특별법을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실체법보다는 절차법, 그 다음에 우리는 공법과 사법. 자, 부동산에서는 공법과 사법을 알아야 되고 절차법이 주로 많이 쓰이고, 또 하나는 특별법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 특별법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 우선순위, 일반법의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뭐 사법 이런 거 얘기 나오면 우선 머리가 아프죠. 자, 우리가 공과 사라는 가장 기본적인 걸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공과 사라는 건 거예요. 국가와 나나 아니면 공적인 거죠.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면 공법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국가가 생활을 규율하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형법이나 뭐 여러 가지가 여기에 들어가죠. 일반법도 여기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사법은 개인 간의 거래예요. 개인 간에 보시면 사람들 개인적인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를 하거나 이런 건 다 사법에 해당되고 상행위에 해당이 되죠. 뭐 내가 돈을 빌려주고 아니면 물건을 사고 아니면 아파트를 청약하고 이런 것들은 다 사적인 문제가 되죠. 그러나 공기관, 국가하고의 관계나 국가가 나한테 주어진 어떤 땅에 지어지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다 공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법은 뭐 사회적인 보장에 대한 얘기고요. 부동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법은 또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어요. 보시면 실체법과 절차법. 부동산은 대부분이 절차법에 들어갑니다. 실체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행위를 지구 단위로 해서 개발 행위를 규정한다던가 지목을 규정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건축 행위를 제한한다던가 아니면 건축 행위를 촉진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그런데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이거죠. 민사소송, 민사집행. 이걸 얘기하면 민사집행입니다. 소송과 집행은 여러분들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아시겠죠? 소송은 서로 다툼을 하는 거고 집행은 절차예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절차대로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소송이라는 말과 여기 보시면 소송, 형사도 소송이죠. 소송, 어떤 걸 어겼을 때 이거를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네 물건을 너가 훔쳤느냐, 얼마짜리를 훔쳤느냐 안 훔쳤느냐를 법으로 따지는 거고, 집행이라는 말은 어떤 거죠? 집행 순서 따라서 그냥 진행하면 된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법과 특별법에 대한 거는, 일반법, 특별법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얘기하면 일반법보다 이제 상위에 있고 특별하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가 하는 걸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만 해당이 돼요. 내 자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거죠. 자, 상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직접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해요.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상가를 사서 뭐를 하는 거예요? 임대를 줬을 때, 임차를 줬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발생하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금방 눈치채셨죠? 상대가 있어야 돼, 상대가. 자, 내가 자가로 거주를 한다는 건 상대가 없죠. 소유자가 자기니까. 그리고 거주자가 자기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 내가 내 집에 소유자와, 여기서 보시면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았을 때는 특별법이 거의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자와 사용자와 관계가 사법이 연결되는 거예요. 사법이. 사법 중에서도 특별하게 임대차 관계다 이거죠. 이거를 상가냐 아니면 주거냐에 따라서 상가 임대차냐 아니면 주거 임대차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 임대차, 주거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차인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너무 지금은 상가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임차인 위주로 많이 강화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주택 임대차에 대한 거를 국회에서 다시 손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법과 국제법, 뭐 이거는 국제까지 나갈 일은 아니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독도를 가지고 영토 분쟁을 한다라는 그런 거는 국제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영토를 갖고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뭐 몰라도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거를 모르면 무슨 문제냐면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건물이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하를 크게 파고 깊게 파죠. 그래야 높이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